만약 제가 여러분이 대화 시작 5초 만에 상대방의 지적 유연성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아니요. 이건 IQ 테스트나 여러 나라의 수도를 외우는 능력 혹은 철학자를 인용하는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는 아주 작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신호들에 관한 겁니다. 이 신호들은 인지적 경직성, 즉 뇌가 적응하고 배우고 세상을 흙과 백보다 더 복잡하게 보는 능력이 없음을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상이 다른 사람에게 꼬리표를 붙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그런 꼬리표가 붙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죠. 인터넷에서 했던 가장 최근의 무의미한 논쟁을 떠올려 보세요. 아니면 자신이 200% 옳다고 확신하는 친척과의 대화를요. 여러분은 사실 논리, 통계를 제시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이런 식이죠. 그거 다 헛소리야. 내 경우에는 말이야. 아니면 더 심한 경우도 있죠. 넌 너무 어려서, 늙어서, 진보라서, 보수라서 아무것도 이해 못해. 느껴지시나요? 바로 벽입니다. 인지 왜곡으로 지어진 벽이죠. 여러분은 에너지를, 시간을, 신경을 소모하며 그 벽을 넘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결과는 공허함 뿐입니다. 여러분은 더 똑똑해지지 않았고 상대방은 의견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둘 다 인생의 30분을 낭비했을 뿐이죠. 이런 상황은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상식에 대한 의구심마저 들게 하죠. 하지만 만약 이 벽을 미리 알아보고 그냥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왜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할까요? 모든 것은 정신적 에너지 절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게으른 기관이거든요. 매번 새로운 정보를 처음부터 분석하는 것보다 이미 만들어진 패턴, 고정관념, 간단한 규칙을 사용하는 것이 뇌에게는 더 쉽습니다. 이것을 인지적 용이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존의 견해와 모순되는 무언가에 직면할 때 뇌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인지 부조화라고 하죠. 그리고 이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뇌는 방어 기제를 사용합니다.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가 더닝크루거 효과입니다. 능력이 낮은 사람들이 잘못된 결론을 내리지만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현상이죠. 간단히 말해 나는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기에는 너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신감은 실제 지식에 반비례합니다. 오늘 우리는 뇌의 이런 방어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5가지 구체적인 행동 신호를 분석할 것입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의미의 어리석음의 신호가 아닙니다. 지적 게으름과 유연성 부족의 신호입니다. 신호 1. 절대적인 확신과 단정적인 태도. 상대방의 말을 귀에 깊게 들어보세요. 얼마나 자주 절대적인 단어를 사용하나요? 항상 절대, 모두, 아무도, 명백히, 무조건 같은 단어들 말이죠. 모든 정치인은 도둑이다. 요즘 젊은이들은 절대 책을 안 읽는다. 이건 명백한 진실이다. 이런 흑백 논리는 첫 번째이자 가장 눈에 띄는 위험 신호입니다. 세상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다면적인 곳입니다. 100% 항상 또는 절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절대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현실을 이해하기 쉽고 안전한 틀로 단순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미묘한 차이, 예외, 다른 관점을 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지적으로 발달한 사람은 확률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대부분의 정치인은 특정 조건에서 부패에 빠지기 쉽다. 또는 통계에 따르면 젊은 층의 독서 인기가 감소하고 있지만 반대 경향도 있다. 그는 의심의 여지를 남겨둡니다. 새로운 정보를 위한 공간을요. 경직된 사고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신념으로 요새를 짓습니다. 유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배를 만듭니다. 그는 사실이 이끄는 곳이라면 어디든 항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정적인 태도를 발견했다면 논쟁하지 마세요. 당신은 요새의 벽과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호 2. 인신공격, ad hominem. 이것은 궤변의 고전입니다. 논쟁의 본질에 대한 주장이 바닥나면 상대방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디어를 반박하는 대신 그 아이디어를 제시한 사람을 공격하는 거죠. 이 다이어트는 신장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여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거울이나 봐. 살부터 빼고 조언해. 보이시나요? 연구에 대한 주장은 무시되었습니다. 대신 외모에 대한 공격이 이어졌죠. 또 다른 예시. 저는 제안된 법안에 몇 가지 약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가 뭘 알아? 이제 겨우 25살이면서 인생도 모르면서 나이, 직업, 국적, 외모, 정치적 견해 등 모든 것이 그 사람과 그의 아이디어를 폄하하는 데 사용됩니다. 아이디어를 검토조차 하지 않고요. 이것은 지적 무력감의 신호입니다. 논리의 영역에서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싸움의 장을 인신공격의 영역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높은 지능은 사람과 그의 아이디어를 분리합니다. 천재가 말했더라도 아이디어는 나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이 말했더라도 아이디어는 천재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논쟁 중에 상대방이 인신공격을 시작했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이 이긴 겁니다. 상대방이 방금 그것을 인정한 것이죠. 그냥 일어나서 자리를 뜨세요. 신호 3. 상대방의 입장을 요약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더 미묘하지만 엄청나게 강력한 신호입니다. 누군가의 관점에 반박하기 전에 먼저 그 입장을 상대방이 동의할 수 있도록 당신의 말로 요약해 보세요. 제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당신은 이 프로젝트의 주요 위험이 기술적 어려움이 아니라 높은 비용과 긴 투자 회수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맞습니까? 만약 그가 네, 맞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그의 입장을 이해한 것이고 이제 논리적인 토론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적 정직성이 낮은 사람은 이것을 할 수 없거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허수아비를 만듭니다. 당신의 입장을 왜곡하고 단순화하고 희화화하여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버전을 만드는 것이죠.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도시에 자전거 도로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차를 버리고 눈보라치는 겨울에 자전거를 타고 할머니들은 장바구니를 들고 걸어 다니라는 건가요? 말도 안 돼. 이것이 바로 허수아비 논법입니다. 아무도 모든 차를 금지하자고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왜곡된 버전과는 논쟁하기 쉽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비록 당신이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해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지능뿐만 아니라 성숙함의 표시입니다. 이는 당신의 목표가 단순히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찾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신호 4. 일화적 사고. 우리 할아버지는 평생 담배를 피우셨는데 90세까지 사셨어. 그러니까 담배가 해롭다는 건 다 헛소리야. 익숙하죠? 이것은 단 하나의 개인적인 경험, 일화를 사용하여 통계와 과학적 데이터를 반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이야기는 생생하고 감정적이며 기억하기 쉽습니다. 반면 흡연은 폐암 위험을 2000% 증가시킨다는 통계는 지루하고 추상적입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생생하고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뇌는 방대한 데이터를 무시하고 그 이야기에 기꺼이 매달립니다. 이 인지 왜곡을 가용성 휴리스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더 쉽게 떠오르는 것을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벨트 안 맬 거야. 내 친구는 사고 났을 때 앞 유리로 튕겨나가서 살았어. 백신은 위험해. 내 친구 아들은 예방접종 후에 열이 났어. 일화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개별 사례와 일반적인 규칙성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세계는 체계적인 분석이 아닌 삶의 이야기들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세계관에 맞는 특정하고 편리한 나무 하나만 보고 나머지 숲 전체를 무시합니다. 이런 사고방식과 논쟁하는 것은 손가락 하나를 담가서 바다의 온도를 재려는 것과 같습니다. 신호 아. 복잡한 언어와 무의미한 전문 용어의 남용. 우리는 시장의 양자적 불확실성 속에서 획기적인 패러다임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의 역량을 시너지화해야 합니다. 똑똑하게 들리나요? 하지만 이것은 구체적인 의미가 없는 유행어의 나열일 뿐입니다. 이것을 지적 위장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각이 없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 복잡한 전문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리석어 보일까봐
그게 쉬운 말로 무슨 뜻이죠? 라고 되묻기를 주저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계산은 종종 맞습니다. 지능과 주제에 대한 깊은 이해의 진정한 표시는 복잡한 것을 간단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했듯이 6살 아이에게 설명할 수 없다면 당신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전문 용어를 쏟아내지만 구체적인 예를 들거나 비유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는 아마도 그 주제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일 겁니다. 그는 단어를 도구가 아니라 방패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세요. 죄송하지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역량을 시너지화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질문에 대한 반응은 그의 현란한 장광설보다 그 사람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 줄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명확히 할 기회를 기뻐할 것입니다. 속빈 강정은 화를 내거나 답변을 회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당신이 이 신호들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규칙은 논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뇌가 요새 방어 모드에 있는 사람을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모든 사실과 주장은 공격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이는 오직 공격성과 자신의 신념에 대한 더 큰 확신만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와 시간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알고리즘은 간단합니다. 1. 인식하세요. 신호를 보았나요? 마음속으로 체크 표시를 하세요. 2. 관여하지 마세요. 단정적인 판단을 반박하려 하지 마세요. 인신공격에 응수하지 마세요. 3. 화제를 바꾸거나 대화를 끝내세요. 정중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말을 사용하세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생각해 봐야겠어요. 의견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 제가 이제 가봐야겠네요. 당신의 목표는 당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손실로 비생산적인 소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의 정신적 자원은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낭비하지 마세요. 이 영상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가려내는 지침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울입니다. 자신을 보세요. 당신은 얼마나 자주 항상 또는 절대라고 말하나요? 상대방의 아이디어를 반박할 수 없을 때 그 사람을 공격하지는 않나요? 비판하기 전에 먼저 이해할 수 있나요? 편리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방패 삼아 통계를 외면하지는 않나요? 더 똑똑해 보이려고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나요? 진정한 지능은 머릿속에 있는 지식의 양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지적 겸손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이 모르는지를 아는 것이죠. 호기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틀렸다고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왜 그들이 다르게 생각하는지 이해하려는 욕구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연성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새로운 사실에 직면했을 때 의견을 바꿀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건 생각 못했네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가장 시끄러운 만물 박사가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의 지능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다음에 이 신호들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화내거나 경멸하지 마세요. 아마도 그는 그냥 두려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복잡함이 두렵고 자신의 현실 그림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두려운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호기심을 가지세요. 유연해지세요. 진정으로 똑똑해지세요.